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3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마지막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140만 명이 추가되면서 최대 54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게 돼 이번 주 온라인 개학이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60여 명이 나오면서 폐쇄됐던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초응급 환자와 재진 환자 진료부터 시작되며 호흡기 환자는 당분간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20에서 40%는 심부전증 등 신장기능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폐뿐 아니라 심장과 신장 등 체내 장기에까지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늘어나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1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6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는 4명이 새로 확인돼 418명이 확진됐습니다. 신규 환자 13명 가운데 해외 유입 7명, 지역 발생은 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1명, 경북 2명, 부산 2명, 울산 1명의 환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 대전, 세종, 강원 등 11개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나 총 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완치의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72명이 늘어 총 8,114명이 됐습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이 오늘 응급실 일부 구역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병원 측은 직원과 입퇴원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응급분만, 중증 외상,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경색 등 초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단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병원 측 사전 유선 안내를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외래 진료도 일부 재개되는데 기존에 병원 예약이 돼 있던 재진 환자 중 2주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는 당분간 응급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초진 진료도 안 되며 약 처방이나 의사 소견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는 가능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단계적이나마 운영을 재개하는 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 3주 만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끝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약 540만 명의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온라인 개학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교육 플랫폼이 버텨낼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유치원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1학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개학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1, 2, 3학년. 원격 수업에 대해 학부모나 교육당국의 걱정이 큰 이들 초등생은 14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학년 초등생이 생소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은 힘든 숙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학교에 발을 디디는 초등 1학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아이가 아직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처음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학년인 경우에는 옆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집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벌이나 조부모 가정의 경우 등 주변에서 수업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원격 수업을 받는 초중고 학생은 약 54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설상가상 월요일인 오늘은 통상 다른 요일보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날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동안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 등
원격 수업 플랫폼들은 자주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9시 13분부터 계속 이제 올라왔네요. 인터넷 접속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곧 안정될 거라고 습관처럼 되뇌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말과 휴일에도 원격 수업 플랫폼 준비 현황 점검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540만 명을 버텨낼 수 있는 원활한 원격 수업은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교육당국의 노력이 백약이 무효란 말을 듣지 않도록 수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이 마련됐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언제부터 교실 수업을 재개할 것인가입니다.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서두르기보단 시점과 방식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무려 45일 정도 늦어진 개학. 텅 빈 교실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혼자 인사를 건넨 선생님은 그저 어색하기만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계약식도 처음이고 이런 상황도 너무 낯설고 어색해.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계약식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뒤 불안정한 원격 수업 시스템으로 연일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확진자 수도 점점 감소 추세에 들자 등교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학교 나가서 선생님께 직접 수업 듣고 싶어요. 하지만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싱가포르. 지난달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지 않자 서둘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예정된 개학을 추진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개학 이틀 만에 유치원과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재택 수업 체제로 바꿔야 했습니다.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발빠른 봉쇄 조치로 감염 확산을 줄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확산세가 완화되기 시작하자 지난 15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교 조치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등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서로 접촉도 많은 만큼 등교 수업으로 자칫 정부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봉쇄 조치 완화를 3단계로 나눈 스위스처럼 분야별 단계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한을 푸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풀고 학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중 단계로 가서 정부는 학년별, 요일별로 등교할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확진 추이와 전문가 의견, 여론 등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정부 시정연설에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시정연설 이후 추경안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젯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종료되지 못한 건 생활 방역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확진자 수가 크게 준 지금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아서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애초 목표했던 신규 환자 50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5% 이하 발생 등을 모두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총선과 종교 행사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한 주쯤 더 관찰해야 하며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연휴, 다시 이동과 대인 접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바로 종료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고려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종료 후 대규모 접촉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이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것에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정부는 코로나19의 관리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생활 방역 세부 지침도 국민 의견까지 받아 정리한 뒤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주마다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 방역 준비 상황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건데 나아졌으면 생활 방역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고강도로 간다는 계획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차량을 선별해 음주 단속을 했더니 음주 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접촉 없이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개발해 시범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주말 밤 음주 단속 현장. 실례하십니다. 호흡을 안 보셔도 돼요. 잠시만요. 막대에 달린 감지기를 창문 안으로 밀어넣자 경고음이 울리면서 램프가 깜빡입니다. 예, 선생님 음주 감지되셨습니다. 자, 하차해 주십시오. 공기 중에 있는 알코올 분자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에 센서를 응용한 건데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말이 튈 우려가 적습니다. 경찰이 이런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개발한 건 코로나19 때문. 감염 우려로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만 골라 음주를 측정하는 선별 단속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음주 단속 건수는 줄고 음주 사고는 크게 늘어 특히 지난 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8%나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장비는 일주일 동안 전국 2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투입 첫날에는 술을 마신 동승자 때문에 경고음이 울리거나 이분은 술을 전혀 안 드셨는데 옆에 분이 먹었다고 감지를 해서 나온 거고요. 알코올 성분이 든 손 소독제를 오판하는 문제점도 잇따랐습니다. 지금 방금? 구형 감지기도 담배 연기라든지 그다음에 가글이라든지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그 발굴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장비를 보완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야외 활동 대신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지난 14일 국내 통신사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190개 나라에서 1억 7천만 명의 유료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세계 1위 OTT로 국내 가입자도 2년 전 40만 명에서 올해 200만 명으로 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대용량 트래픽 유발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망 이용 공동 대책을 마련하자며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 마련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돌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통신사법 45조에 따라서 재정 절차가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자에게도 요금을 받는 건 이중 청구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할 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 그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그래서 받는 와중에 양측의 그 입장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법원에 판단을 요청을 드리고자 좀 부득이하게 좀 소를 제기를 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를 보는 통신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중재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재 대신 소송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간의 인터넷 서비스 유지 책임을 가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글로벌 CP와의 정당한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룰 세팅이 필요합니다. 해외 OTT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6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4천 명 가까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9만 8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3천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7만 8천여 명, 사망자는 2만 3,600여 명입니다. 프랑스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1,100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5만 2천여 명, 사망자는 1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은 확진자 2천여 명 늘었고 누적 14만 5천여 명, 사망자는 100여 명 증가해 4,600여 명입니다. 미국은 2만 5천여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는 76만 명, 사망자도 1,500여 명 추가돼 총 사망자는 4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캐나다는 확진자가 3만 5천여 명, 사망자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미 국가 중 가장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확진자가 3만 8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은 확진자가 8만 2천여 명, 사망자는 5,100여 명이 됐습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370여 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11,000여 명, 총 사망자는 251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신부전증 등 신장 질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폐뿐 아니라 심장과 신장 등 체내 장기에까지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의료진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의 신장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예일대학의 앨런 클리그 박사를 인용해 신장 전문가들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약 20%에서 40%는 신장 기능 장애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왕군인 치료병원인 뉴욕 하버 헬스케어 시스템의 데이비드 골드파버 박사는 신장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숫자와 관련해 최근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한 중국의 초기 보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일부 징후는 있었지만 신장 피해 사례는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더 축적되고 이탈리아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장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장 투석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이들 신장 질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장 세포의 감염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에 따른 2차적인 부작용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장 손상이 영구적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신장 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신장 투석기와 신장 투석 치료 의료진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심장 질환을 겪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보고됐지만 신장 질환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이달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미국의 한 의료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125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시카고 대학이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 대다수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빠르게 회복돼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도 현지 시간 금요일 동물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원숭이 12마리를 6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만 렘데시비르를 투약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실험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하지 않은 원숭이들은 심각한 호흡장애 증상을 보였지만 투약한 원숭이들은 한 마리만 약한 호흡장애를 보였을 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양도 투약한 원숭이들이 훨씬 적었습니다. 특히 첫 투약 후 12시간이 되자 상태가 현격히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렘데시비르를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실험 참여 과학자들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다우지수가 2.99% 올라 24,000선을 회복하는 등 주간 기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시카고대 연구진은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이르고 과학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달 중 렘데시비르 임상 시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항체 검사 기구를 사전 심사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정확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19일 FDA가 지금까지 90개 이상의 항체 검사 기구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공식 승인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의 경우 허위 마케팅을 벌이는가 하면 품질이 의심스러운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체 검사는 무증상자를 포함해 코로나19에서 치유됐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킨 이들을 식별하기 위한 겁니다. 비승인 제품이 많아진 것은 FDA가 지난달 중순 신속한 항체 검사를 위해 제조업체가 자체 검증을 거치고 FDA 통지만 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FDA 승인을 받은 검사는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최전선에 나선 보건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불량 검사 장비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궐 사태 초기에 검사 역량이 크게 부족했던데 이런 실책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CDC의 권위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인 스테파니 카코모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CDC가 검사 장비를 제조할 때 자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FDA는 코로나19 검사 장비를 생산한 애틀랜타 주 소재 CDC 산하 연구소 3곳 중 2곳에서 제조 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출입할 때 복장을 갈아입지 않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 검사와 검사 장비 분류를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등 문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자가격리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IT 기업들의 발빠른 대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수요가 많아지자 아마존이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헬스케어 봇을 만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매뉴얼이나 정보들을 제공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IT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